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규방송 편성된다고 협의 좀 하자고 해서 국민TV에 갔더니 식당에 데려갑니다. 아, 기대를 했습니다. 만난 거 사주시겠지. 한 끼 4,500원짜리 한식 뷔페. 김용민 국장은 3번을 갖다 먹습니다. 배고픈 언론의 현재 모습입니다. 서영석씨, 김용민씨,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트위터 매거진 해가 날아든다 27번째 방송 국민TV 버전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이 산으로 가면 쑥쑥쑥 저 산으로 가면 쑥쑥쑥 자, 국민TV 버전 첫 번째 방송이고요. 우리들의 방송으로는 27번째 방송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큰언니신데요. 이분은 영화평론가 하신데요. 영화평론가는 영화를 전공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직업은 또 의사예요. 영화를 해부하시는 분이십니다. 황정민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의사고 지금도 밥벌이는 의사로 하고 있고요. 2002년도에 평론가로 데뷔한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제야 방송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는 변신 로봇 홍김입니다. 전문가십니다. 찌라시님 나오셨습니다. 예. 온갖 풍파가 낀 세월을 지나오면서 쌓인 경험을 모아서 종합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실은 가정주부. 이 중에 전업주부는 저분 한 분뿐이셔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왜 자랑스럽지가 않지? 자, 다음에 우리 구성작가십니다. 최근에 캐스팅 되셨고요. 뿔 단체들 중에서 가장 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요건소의 행동대장이십니다. 민들레처럼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몇 달 전에는 손님으로 이렇게 출연했었는데요. 지금은 한 식구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짓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민들레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민들레처럼입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트위터 이슈. 유민 아빠가 단식을 중단했고 같이 했던 문재인 의원도 중단을 했고요. 나머지 진보정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직 계속 하고 계시고요. 물론 세월호 특별법 기소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일배, 김용민 국장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조선 일배. 다를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언론계 일배인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유민 아빠를 한번 까보려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유민 아빠에 대해서 뭐 일종의 흑색선전으로 이 사람이 언제 이혼을 했다. 그리고 양육비를 뭐 거의 보내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어떤 마타도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그래요. 이혼을 했고, 그러면 이혼을 했으면은 그 어떤 부녀지간의 정이 끊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죠. 가난하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이 아버지가 수입이 일정치 않고 어떤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어 왔던 사람이고 작년에 이제 정규직이 되면서 금속노조원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노동자 계급에 있어서 가정이 어떤 해체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나쁜 아버지라는 식의 어떤 꼬리표를 달고 그것을 어떤 개인의 책임인 양으로 모두 이렇게 덮어씌우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들의 어떤 의도대로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아버지가 맞나 보다라는 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저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사실 그분이 어떤 노동자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라도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 어떤 진정성 같은 것을 우리가 다 느꼈었고, 특히 그 둘째 딸과의 어떤 다정한, 그런, 모습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뭐, 예금 통장까지를 까보이면서 굉장히 없는 살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송금이, 이렇게 소액이나마 되고 있었던 것 같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마치, 어떤 중산 계급의 마인드로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조선일보의 행태에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분이 노조원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고 강성노조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극렬 투쟁을 한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그 노조의 어떤 노조가 어떤 전면에 나서게 되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했지 국민들에게 이것이 이반되는 형태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비님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금속노조가 진짜로 강성노조라는 명칭이 어울립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노조를 이끌어간 게 금속노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유병헌 추적 드라마 이후에, 유병헌 추적 드라마가 사실은 픽션이나 또는 허구였다면, 실제로 유민 아빠의 국민 드라마는 정말 진실과, 우리 아빠들의 모든 마음의 염원이었죠. 그래서 감동과 물결, 그리고 애절함과 안타까움, 뭐 이런 거에 그 국민 드라마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국민 드라마를 꺼야 될 시기에 사실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유민 아빠를 둘러싼 엄청난 의혹들과 뒷조사, 사찰 등을 통해서 이제 끄집어낸 거죠. 단점들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있는 유민 아빠의 국민 드라마를 어떻게 하면 끌까? 이런 큰 프레임에서 사실은 지금 김진효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유민 아빠를 흠집내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 유민 아빠의 국민 드라마를 문재인 새로운 드라마로 연결되는 그리고 더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아주 노림수가 뻔한 숫자죠. 그러면요, 유민 아빠의 단식이 없었다 그러면 얼만큼 왔을까요? 대략 예상을 해보기. 저는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유병헌 잡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그래서 뭐 매실바 시체까지 얘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공소권 없음 이렇게 자기들은 매지려고 한 거였죠. 근데 이거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걸 맥거핀이라고 하거든요. 거짓된 어떤 화두 이슈를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그걸 막 쫓아가게끔 만드는데 사실 그거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맥거핀 드라마였었던 건데 이 유민 아빠의 단식으로 인해서 그게 아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이렇게 집결하게 된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 맥거핀이 아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화두를 제시하는 거였었고요. 이게 기소권, 수사권이 왜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절박함을 지니고 있는가. 이분은 사실 목숨을 건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단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꺼져가던 정말 별로, 이렇게, 세월로 피로감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됐던 곳에서 피로가 다 웬 말이냐. 사람이 죽어간다. 이건 사실 죽고 사는 문제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죽을 일이 남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어떤 지표로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어쨌든 박근혜의 부패 정부 또는 폐륜 같은 행위에 있어서 광화문까지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청계천에서만 놀고 있다가 그러네 진짜 청계광장만 가장 가깝게 한 발짝 더 갔다는 의미가 있고 몇 발짝 갔어요. 그렇죠. 유족들은 지금 서문동에 가 있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격을 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전 세계 300여 개 국가에서 이 세월호와 관련한 국가의 무능함이 알려지는 계기.
이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렇죠. 외신에서도 투쟁이었죠. 계속 유민 아빠에 대한 것을 이제 보도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외신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그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았다. 그건 이제 뭐 CNN을 보고 알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떻게 사고가 잘 수습이 되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진상조사를 가지고, 유족, 그러니까 그 희생자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거죠. 거기다 교황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최근 이슈인데, 김기덕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또 유민 아빠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티셔츠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제 그것을 입고 유민 아빠가 이것을 폭력으로 갚는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희생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는 것을 또, 어떤 외신에게 이렇게 크게 전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도 삼았거든요. 사실 유민 아빠가 그 이후에 모든, 국민들의, 이 세월호에 대해 식어가는 마음을 정말 하나로 모으고, 결집시켜서 다른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민 아빠란 삶의 그 사람에 대한 이면을 그 사람의 입이 아닌 그 언론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또 비참함을 느껴요. 나도 똑같은 그 나이 또래 중년의 아빠고 어린 그 나이 또래 아이를 가진 가장인데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외갓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심정이고 100에 30의 월세를 살면서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모아지는 돈으로 가족을 양육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나마 즐길 수 있었던 한 달에 3만 원 내고 하는 국궁이라는 취미마저도 마치 무슨 호화로운 스포츠나 위락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매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일이란 얘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제 생각은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겸손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혼한 것만으로도 자식한테 좀 미안한. 근데 어쩌다가 정말 돈이 없다 보니 어쩌다가는 그 생활비를 못 보내준 적도 몇 번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나는 나쁜 아버지였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그냥 그쪽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찌라시님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사실은 유민이 아빠 같은 가정이 10 중에 3.6개의 가정이 파괴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를 급격하게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결과이고 또 지금 비정규직이 우리 유민이 아빠처럼 비정규직이 1000반을 넘어가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사실은 새누리당의 폐륜적 정치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한 경쟁을 시켜서 경쟁에서 누락된 가장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국가의 복지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민 아빠가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허구고 프레임이냐면 실제로 38일 경인가 그 신문에 대대적으로 방송에 나온 바 있습니다. 둘째 딸과 포옹하는 사진이 얼마나 그게 애절했어요. 우리 많이 울었죠. 이런 걸 보면서도 이들은 자꾸 더 씌워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참 우스워요. 이 사람은 이제 사찰을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정이 나온 거죠. 어디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묻고, 그 동네 이장에게 묻고 등등의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북에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쓴 것. 근데 그 유일한 특친이 하태경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뻔해요.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은,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가정을 보면요.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거침없이 몰아치면서
어떤 노동자 계급 그 하층부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파괴되고 피폐해졌는지가 아주 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것을 왜 막지 못했나? 그러니까 뭐 세모녀가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 같은 것을 보고도 뭐 복지 정책은 있었는데 자기들이 못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졌을 때 또는 고용이 불안해졌을 때 단지 그것이 돈이 없다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가정까지가 파괴되는가에 대한 것을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 그것은 삶으로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이혼율은 왜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딸의 모습, 딸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고승덕 그 변호사가 그 선거에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혼한 이후, 전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 미국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그 딸 본인이 폭로한 거였습니다. 이걸 누가 반대 진영에서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폭로를 한 것이 아니었고요. 딸 본인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폭로했던 거거든요. 근데 유민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무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인데 이렇게 왜곡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침상에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우리는 사실 사춘기 정도에 놓여있는 그 딸이 아버지와 어떤 방식으로 스킨십을 하는지 그 한 장면만 봐도 상당 부분의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가에 살고 있는 딸내미들을 그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혼한 경우에 전 처가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외가지만 전 처가인 곳을 그 사위가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드라마적으로 구성을 해서 생각해도 뻔한 이치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흑색선전에 이용한다는 게 참 치졸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개새끼들이라고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유민 아빠의 모델을 놓고 보면 그가 사회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고작 100만 원 주면서 그 100만 원을 갈취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이 갈취해 가는데 그걸 또 정치인들이 돕고 로비를 받고 법령을 개정하고 이따구로 해놓고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제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유민 아빠 매도는 일처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대성공이라고 봐요. 성공했다고요? 네, 대박 났죠. 왜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도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유민 아빠를 중심으로 모략을 하기 위해서 모인 중심으로 대보수 단체들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폭식의 단식에 들어가고. 폭식의 단식. 네, 그다음 지금도 단식하고 있습니다. 동원 앞에서. 그러면서 그들의 다시 반기를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공이라고 봐요. 이거 어제 그 밤에 녹음 끝나고 또 파일 잃어버려가지고 속상해서 술 한잔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를 갔는데 택시 기사랑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질문 몇 가지를 했었는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설계 변경하고 과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편집 아닙니까? 아, 예,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유민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민 아빠가 누군데요? 일단 그러더라고요. 아, 그 김용호 씨라고 왜 지금 단식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그 트위터상의 여론이라든지 팟캐스트상의 여론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사실. 많죠. 그거는 진짜 매트릭스에 나오는 영화 속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은 그 기존의 언론 시스템 안에서 제공받는 정보만으로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2만 불 시대의 굉장한 복지국가인 줄 알고 평균 임금이 가구당 5인
5인 가구 기준하면 1억이 넘는 게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나 보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가 지금 가난한 거는 아 내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렇지. 무능하고 그렇지. 자격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이 나라는 잘 살고 있고 잘 돌아가는 나라라는 착각 속에 빠져 이렇게 있으니까. 잘 만들어진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나라도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엿먹어라 아니 뭐야 그 내 탓이다 있잖아요. 네. 그거 엿먹어라야. 그러니까 어떻게 씨발 그내 탓이. 저는 유민 아빠의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영화 괴물을 보면 거기에 네. 나오는 송강호 씨가 딱이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무능한 아버지로 보였었어요. 예. 그 하층민이었고 그런데 딸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나라는 전혀 거기에 나서주지 않았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은 아무것도 그렇죠.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해줬고 믿지 않았고 그 이야기 자체를 그랬을 때 결국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하고자 하고 그리고 어떤 마지막에는 가장 각성된 주체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각성된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1,300만이 봤어요. 영화 괴물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송강호라는 그 국민 배우가 그 역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현실에서의 김영호 씨를 보고 결손 가정 플러스 뭐 양육비도 안 줘, 능력 없어, 나쁜 아빠 이렇게 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야, 근데 정말 비유 잘했네요. 그러면 한강에서 나온 괴물은 박근혜 씨네요. 완벽한 비유예요. 21세기 최대 완벽한 비유. 최고의 통찰이십니다. 네, 정말 괴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게 언론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언론이 아닌 기레기들인데 조선, 중앙, 동화, TV조선, 채널 A, 뭐 이런 채널 그리고 YTN 이번에 KBS, SBS 걔네들은 이제 언론 가치가 않아서요. 원래 언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소스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사실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하죠. 이번에 그 유민 아빠뿐만이 아니라 이분의 주치의인 네. 동부병원의 내과 그 이보라 과장에 대해서도 신상털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건 참 우스운 것이 그 병원에서 버젓이 자신이 그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이나 뭐 기타 등등을 이렇게 만나러 다녔다는 거예요. 이보라 과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묻고 다녀가지고 결국 알아낸 것이 이 사람이 통합진보당의 뭐 대의원이었다. 뭐 이런 등등을 알아낸 거죠. 근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당원이면 안 되는 것인지, 의사는 당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 의사가 예.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면, 새누리당 무슨 뭐 대의원이나 당원이었으면, 그럼 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를 달리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떤 그 프레임 자체를 씌우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동대문 일대를 주기적으로 경찰서, 병원, 주요 관공서, 대기업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그 사찰 업무를 하는 국정원 직원이래요. 정규직이래요. 이름도 밝혀져 있고 업무 내용이 그거랍니다. 이게 외정시대 순사가 아니고 이런 밀정이지 밀정. 이런 그 체제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도 참 어마무시한 사실이지만 이걸 또 대놓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용감해진 거예요, 국정원이? 근데 원래 민간인 사찰이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정원 지금 이 얘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했대 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 핵심에 기사를 보면 핵심에 뭐냐면 자치구 내 유관단체 모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자치구 내에 모임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는 병원장들도 오고 경찰청장도 오고 경찰서장이죠. 경찰서장도 오고 그다음 지역 유지들도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1개 7급 국정원 직원이 참여해서 그들의 동향을 보고하고 수집하고 그 자리에서 협박도 하고. 근데 이런 건데 저는 이제 더 열받은 게 뭐냐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치구 국정원 연락 담당을 없앴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부활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진짜 열받는 일이에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 국정원이
세월호와 우혹을 사고 있어요. 실주인의. 소유주 의혹.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 간첩단 사건.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또는 서울시장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간첩단,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이게 지금 조작으로 드러났죠. 그 다음에 NLL 사건도 또 연관되어 있죠. 대선을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발단도 국정원이 운영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고 일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혹을 사고 국민들은 1년 반 동안 해체를 요구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랄까 국민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죠. 이럴 때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메스로 다 잘라버려요. 어디를? 그거야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수집증을 잘라버리는 이런 걸 사실은 이런 건 하나로만으로요. 대통령 사임, 그렇죠. 정상적인 사임이에요. 왜 그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면 CIA 같은 데서 이런 상황 벌어졌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죠. 아까 그 진미님 고순덕 씨 얘기했죠. 미국에서 이런 아빠는요 최소 10년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실행범이에요. 딸아 미안하다. 자, 근데 이제 이 언론들 중에 그 YTN은요 정말 그 개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귀엽게 막 잘 키우는 개가 있는데 정말 세상을 정말 비굴하게 사는 개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만 주면 막 물어가는 것 같은 느낌. 차라리 조중동은 자기들끼리 아우라라도 있어. YTN은 요즘에 보면 그런 행태예요. 그 유경건 대변인이 이제 유민 아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다. 끊어버려. 잘라버려 막. 그러니까 근데 그 되게 웃겼어요. 네. 그 생방송으로 그 대변인 논평을 들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민 아빠가 단식을 중단한 것은 그 이유는 뭐 이렇게 그 딸과의 관계 노모 뭐 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길게 갈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을 내서 싸워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런데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그 유족을 만난 것의 어떤 성과로서 그러니까 그걸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는 그렇지. 거죠. 그거는 참 아주 파렴치한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바로 탁 잘라서 카메라를 제가요 그 상황을 방송국이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보고 있잖아요. 중계자가 나가서 중계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안 내보내고 싶은 얘기가 나오니까 빨리 잘라. 이 느낌은 어떤 때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저번에 그 박근혜 씨 다보스 포럼 갔을 때 이제 헛소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딴소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실제로 그런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외국어로 하는 방송을 하게 되면요. 옆에 바로 외국어 전문가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분위기가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잘라내버리는 거야. 야, 이거는 진짜. 저는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게요. 그 교황 15식 때 그 김용호 씨 교황 만나는 장면을 KBS가 주간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생방송이 아니었지만 전 세계에는 아마 생방송이 나가거나 녹화가 나가더라도 이제 전 세계 송출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외국 언론사에서도 중계가 됐을까?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해요. 유민 아빠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넣고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유민 아빠를 중심으로 360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월호 때문에 민생 법안이 처리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 계속 언론들이 몰고 가고 있고, 어제는 정홍원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죠. 빨리 처리 좀 해달라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정말 정홍원 씨가 아직도 총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논평이. 진짜 총리예요? 아니, 바지도 이런 바지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인즉슨 민생법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민생법안이 아니야. 민생 파탄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다 통과되면 결국 우리는 개털되는 거예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그 의료 민영화 관련된 거, 그리고 환경 파괴, 그리고 도박산업 육성, 결국 이런 걸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발표했던 그 7대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지금 박근혜
그 정부가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들은 투자 활성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죠.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게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데 그 자회사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영리병원을 유치한다.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에 이라고 하면 거기에 외국 의사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철폐한다. 그리고 의료 호텔이라고 볼 수 있는 메디텔, 결국 입원실을 호텔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입원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디텔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완화하는 거, 그리고 4차 규제 완화에서는 좀 빠졌었던 건데 이번에는 아예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보험사나 외국 환자 유치를 다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의료 민영화로 고온 계속 하겠다. 아주 박차를 가해서 하겠다.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앞에 호텔을 허용하는 문제,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 개발을 지원한다. 그리고 산지관광 특구라고 해서요. 이것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거. 이거 환경 파괴죠, 완전히. 그리고 한강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에 참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대규모 건설 토목 사업. 삽질입니다, 또. 예, 이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게 다 잘 진행되면, 우리 삶은 하나도 나아질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신들은 민생이래요. 일단, 민생 법안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요. 이 돈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보조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돌아가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그 아베노믹스의 방법으로 현금을 국민들한테 직접 우리 돈으로 한 700~800만 원씩 현금을 나눠줬어요. 좋다. 근데 그거를 돈으로 주면 저금할까봐 상품권으로 줘버린 거야. 뭐라도 사라고. 그렇지. 돈으로는 깡이 안 되게끔.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걸 깡해서 다시 돈으로 바꾸는 놈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불황 상황에 빠져 있고요. 서구 유럽, 미국, 일본 모든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2배까지 올린 나라도 있고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올린 나라들도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한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 금액들을 통해 가지고 내수적인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재벌이나 토목공사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민생 법안 중에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방안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알아요. 지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DTI고 다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DTI, LTV 다 풀면 이게 결국은 강남의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실제로 민생 법안이 되려면 서민들이 더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활성화시켜 집값을 더 올리겠다는 거고, 실제 이게 말이 나오자마자 강남이 1.5%가 올랐어요. 한 주에. 그 바지 총리가 결국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그거네. 강남 잘 살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적연금 이게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퇴직자들에게 주어진 퇴직금을 본인이 알아서 은행에 저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펀드하고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민생 법안이에요? 나중에 그럼 주식값 떨어지거나 펀드 망하면 개쪽되는 거예요. 개쫄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경제부총리 최경환 씨입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41조 원 규모의 재정 금융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41조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41조가 국민들 호주머니에 꽂힌다고 하면 그건 대박인 건데 과연 그런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41조 원 중에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는 11조 7천억 원이고요. 그럼 나머지 29조 원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결국 민간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쨌거나 11조 7천억 원은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거니까 이게 어떤 복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 또 이렇게 듣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재정 확대라는 것도 결국은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주택 구입, 건설이나 기업 투자에 대한 주택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그걸로 9조 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조 7천억 원에서 9조 원을 빼면 2조 8천억 원을 실질적으로 그 정부 지출에서 늘린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개사기야, 개사기. 돈은 쓰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뻥치는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42조 중에 한 20조는 또 해외로 빼겠구만. 그러니까 보면은 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나머지가 다 돈이 풀리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지금 그 금리, 원래 이 통화 정책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해서 결국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인즉슨 돈을 푼다, 뭐 양적 완화 이런 건데 복지는 축소하고 그러니까 노동자의 삶은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업이나 등등 부동산 이런 쪽으로 돈을 쫙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명박이 그 측근들이 4대강을 통해서 마당에다 돈을 다 묻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근혜 누나, 사랑하는 근혜 누나 있잖아. 또. 이 끝없는 박근혜 사랑. 이 근혜 누나 측근들이 마당에 묻을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쫙 풀어서. 다 해먹어가지고. 이제 한번 묻어놓자 이런 거거든. 돈 좀 찍어서 그냥 쫙 그래, 뿌리자. 땅에다. 뿌린 게 아니야.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거야. 전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나마 동물 중에 머리가 좋은 원숭이들을 우리 안에 쫙 모아놓고 그거를 사육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혀 그 조삼모사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전혀 달라지거나 좋아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최경환 같은 사람이 야 우리 경제에 막 활성화시켜볼까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들 배불리는 것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온갖 새들, 잡새들이 우리처럼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이 오딱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로 1년 8개월, 9개월, 한 1년 10개월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그 국가재정으로 돼 있는 440조 원의 예산에다가 빚을 100조 원을 얹어가지고 540조 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나라가. 시작한 게. 연간입니다. 연간입니다. 그럼 540조라는 우리나라 그 출범 이후에 최고의 재정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도대체 그게 민생으로 들어와서 들어온 돈이 어디가 있어요? 기초연금이라고 했지만 결국 노령연금에서 깠고 20만 원씩 준다는 약속도 안 지켰고 그 어떤 복지도 안 지키는 상황 하에서 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로 많이 갖다 썼단 말이에요. 이미 노무현 정부에 끌어서 썼던 5년간에 땡겼었던 빚의 2배를 1년 8개월 만에 써버린 정부란 말이에요, 이 정부가.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이게 티라도 나야 되거든?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정말 치서 빤스인데요, 이런 거는.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전혀 서민들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는 와중에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결국 걷겠다는 게 발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주민세를요, 보통 평균으로 치면 한 4,600원 정도인데요. 이거를 10,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지금 이런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하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범칙금을, 교통범칙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범칙금. 지금,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없애겠대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면은 지금 세율이 9.5%에서 15.4%가 돼서 사실 이거 벼룩의 간입니다. 1,000만 원짜리 예금 해봤댔자 거기에 대해 이자가 붙어봐야 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걷다가 대고 세율을 그동안은 9.5% 그나마 우대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거기서 15.4%를 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간접세도 올라요.
각종 우리가 하긴요, 먹고 쓰는 진짜. 원로죠. 그러니까 결국은 총 가계 부채가 마이너스 경제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계 경제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국가 부채도 지금 162%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 놓고 빚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이 경제가 이게 도대체 돌아갈 수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실제 가게 내에서 가처분 소득이 정말 떨어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뭐 내수를 진작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이게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쓸 돈이 없어, 다들.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팟캐스트를 보고 야 쟤들 뭐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게 없어 사람들이 경제 팟캐스트까지 하려고 그래 지금. 아니, 근데, 요거는 하나 보충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구분할 줄 아시죠? 그럼 어때요?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직접세는 내가 하는 소득, 그러니까 내 월급이든지 내가 신고하는 소득에서 떼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업이 24%를 내는데 개인은 30%, 35%까지도 돼요. 자기 소득 누진율에 따라서. 근데 간접세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물건에 붙어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주세라든지 담배세라든지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아니라 트러시님. 예. 진짜로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서 강의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길래 한번 해보라고 아니 그러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 중에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몇 %인지를 아시냐 이거죠. 그걸 알려주셔야죠. 어디가. 간접세가 더 높죠. 예? 간접세가 더 높죠. 82%. 음.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직접세와 간접세가 65% 정도를 차지해요.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면 다 간접세예요. 움직이면 그걸 좀 간접세.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캐나다 북미나 호주, 유럽의 직접세 비율이 42.5에서 48%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직접세는 매우 투명합니다. 국가가 직접 그렇죠. 관리하는 건데. 예.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몇 프로인가요? 네. 더 높을 거예요. 더 높은데 왜 그러냐면 간접세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 국가가 막강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직접세는 그 항목을 사용 항목을 미리 선정해서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는 게 직접세다.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는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낮추는 게 맞다. 이런 게 지금 너무 들라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세월호 특별법만큼 민생 법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유명한 이장춘 대사시거든요. 그렇죠. BBK 명함 사건의 주인공. 그 보수적인 예, 분도. 그분 트위터 한번 보실래요? 다 한자야. 보수적인 게 확 느껴져요. 그래서 또 한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잘 모르는데 중국 분인 줄 알겠네요. 아니, 진복의 조갑지 아니야? 아니 그분도 보수잖아요. 저갑지는 쓰고 근데 그런 식의 트윗을 날리시는데 이 사람들아 세월호만큼의 민생 법안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세월호만 살리겠다는 법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게 아이들 진상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래. 거죠. 어쨌건 부패도 있죠. 뭐 민생이라는 핑계를 대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사실 그런 뉴스 선동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보고 있다가 야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야당 애들 무슨 뭐 단식이나 하고 쳐잡아줬고 막 욕해요 어르신들이. 저걸 안 해줘서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이러고 생각할 그러니까. 거라니까요. 광화문에 실제로요, 그 부스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서명 받고 있는 데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어떤 50대 아주머니 분이 오셔가지고, 경제를 일단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 이걸 좀 욕 튀어나오네, 빨리 진짜. 그 접어야지, 경제가 돌아가야지. 그 경제를 않겠느냐고. 살리겠다고 이윤박이 찍었던 사람일 거야. 100%. 아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5분 전에 봉투 받고 오신 분일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하고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타이틀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게 전통적인 애들의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에서 일자리 몇 개 창출한다 했어요. 어마어마 46만 개를 창출하고 연간 20몇 조의 부가가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자리 하나 없습니다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메꿔야 될 상황까지 와 있으니까 지금. 그 4대강을 2번 할 돈을 1년 동안 썼다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왜 그런 얘기는 언론에 안 나오냐고. 어쨌건 그 시옷자 하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민생이 사실 아니고 민생. 국민의 쌩까는. 쌩까는구나. 이런. 자, 다음에 세월호 통화 목록 광범위 삭제. 사고 당일부터 20일까지 모두 삭제돼. 유가족 등 희생자 주변에서 상당수 발견. 사고 다음날 검찰이 카톡 압수수색. 학살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증거.
이게 트위터에서 요즘에 아마 가장 큰 경악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통화 목록을 왜 삭제해야만 했을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당일날뿐만이 아니라 왜 20일까지 삭제를 했을까? 이것도 어떤 의문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일단 통화 목록에 대한 삭제가 개별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 휴대폰에 SD 카드 빼는 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휴대폰 자체에는 퍼펙트 콜 기능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껐다가 나중에 다시 켜면 그 시점에서 연결됐을 때 미전송된 메시지가 넘어가거나 받아지거나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휴대폰이 살아있다. 얘기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혹시나 보냈던 문자라든가 메시지라든가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주장할 수 있는 생존설에 대한 그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여지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한 조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위터 매거진답게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깨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요. 배 안에 에어포켓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가 전복되자마자 학생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최소한 며칠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카톡에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들을 20일 것까지 16일부터 삭제했다고 하면 우리가 또 그런 의심을 또 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한간에 완전히 또 법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6, 17, 18, 19, 20일 내에 내부에서 무슨가 통신 신호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19일 날까지 통신이 끊겼다면 19일까지 지웠겠지. 어느 주체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서 모든 자료를 지우고, 그렇죠? 전화 수신 장치 또는 거기에서 고유 아까 있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발신 고유 발신 번호 이런 것들 전부 신호들 다 삭제하고 그것도 통신 3사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정도의 엄청난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또는 컨트롤하거나 또는 분석할 수 있는 권력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16일, 17일부터 계속 여기서 신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해요. 왜 굳이 20일이었을까? 기지국 자체를 통제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기지국.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휴대폰들의 대기 가능 시간이 36시간 전후예요. 최장이. 배터리가? 네, 배터리가. 그렇죠. 이틀이 안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3일. 3일까지는 3일까지 버틸 수 있다는 얘기. 대기 신호를 받는 거. 그러니까 통화 안 하고 대기로만 남아있어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가 부모가 전화를 걸었단 말이야. 그 시점에 휴대폰이 살아있으면 그 기록이 거기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기지국이나 또 통신사들의 내용들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삭제 시기가 정해졌을 거다. 이렇게 봐주면.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핸드폰이 초창기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끌어올리면 핸드폰만 따로 서거해 갔다는 얘기가 꽤 있었고요. 거기에서 뭔가 분석된 자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을까가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핸드폰을 안 주더라. 그리고는 돌려줬는데 유심칩을 빼고 줬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올라온 희생자가 얘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남의 바지를 입고 있다. 이제 끌어올려진 시체가 얘 옷도 아니고 무슨 뭔 바지를 입고 이상한 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추워가지고 주워 입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지를 주워 입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살아있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유가족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에어포켓이 계속 유지돼 있었다는 걸 증명한 게 뭐냐면 유민 아빠가 저렇게 단식했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분노가 어디에 있었냐면 유민이 시신에서 귀에 솜이 막혀져 있었고 코에 솜이 막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막으면서 살려고 배 벽을 막 긁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긁었으면 손가락 5개 손톱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아있었을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생각만 하면 막 또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골든타임 놓쳤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었고 어떤 경우에는 한 3일, 4일까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구하라 했었는데 3일 정도까지는 전혀 어떤 구조작업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배가 넘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인데 그렇게 구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요 이거는 정말 정권 퇴진 사안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진다 그러면 그걸 못 밝히지 말게 하기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의문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가 그렇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삭제된 게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무슨 자, CCTV. 삭제된 이야기 한번 생각한 대로 빨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삭제된 제가 것들. 대충 CCTV에다 삭제를 했죠. 생각하는 거 보면 일단 출항 전 배 주변에 있던 국정원이 설치했던 CCTV 다 삭제됐고요. 사람들 승객 인원들 그거 하는 거 다 삭제됐고요. 승객인 명부 오늘 선장이 얘기했지만 대충 써서 올렸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모른다고 했지만 그거 삭제됐고요. 사고 나고 난 과정 중에 배 항적 기록, 그러니까 GPS 기록 이게 서버까지 완전히 삭제돼서 찾을 수 없게 됐고요. 최초 신고자 기록, 그러니까 방송국에 누군가 전화를 해서 신고한 기록이 있는데 이거 삭제됐고요. 그다음에 진도와 제주도하고의 통화 내역 일부하고 그다음에 그 통화 관제 상황실 CCTV 삭제됐고요. 거기 출동했던 해경에 달려있던 CCTV 삭제됐고요. 그 소방 헬기 있던 CCTV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끌고 가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 찍은 거 광주 MBC에 있던 기록 영상 삭제됐고요. 그날 밤에 해경이 들어가서 잠잔 집, 그 집에 방문자가 들어왔을 시간 2시간 본 CCTV 없어졌고요. 지금 대충 사고와 관련돼서 딱 하루 전 안에만 사라진 자료들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아예 세월호에는 CCTV가 꺼져버렸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를 그렇죠. 처음에 CCTV가 공개돼가지고 나오자마자 그거밖에 없다고 하자마자 검찰에서 이건 검찰 발표가 그랬어요. 정전이든 무슨 사태에 있어서 사태가 있어가지고 없어진 것 같다 했는데 어저께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CCTV가 꺼지고 나서 그 CCTV를 제어하는 컴퓨터는 2분 30초 후에 꺼졌답니다. 그러니까 그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는 그거를 끄고 난 후에도 2분 30초 동안 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꺼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절대 정전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는 딱 범인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요. 더 이상도 여기 더 이하도 아니야. 근데 그것을 왜 범인을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의 자료들을 삭제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우리는 거기에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실제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3일까지 기대를 했다는 거야. 3일 이후부터 이제 한두 사람씩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대통령이 3일 동안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군이 정부가 얼마만큼 구조를 하려고 노력했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고 당일 주변에 항공모함들이 있었다는 거야. 제7함대가 있고 네, 그 항공모함들을 좌우로 대서 크레인으로 잡고 있었더라면 절대 가라앉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유리창을 깨거나 아니면 구멍을 구멍 뚫어서 내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네, 뚫어서 구출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살릴 수 있었다는 거야. 다는 아니더라도 그건 잠겼겠죠. 일부 내지는 상당수 학생들은 300명 가까운 인원이 전원 희생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 다른 거 집중시키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7시간 사라진 게 중요한 게 무슨 아닌 거죠, 거예요? 이제. 아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7시간 나흘 동안 안 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국가 통수권자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컨트롤 타워가. 근데 그러고도 나흘을 바지선 기다린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구조 활동을 거절하고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라앉히고 난 다음부터 수색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때 가서는 정말 시체 인양하는 것밖에 안 했다는 거지. 유가족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상황을 지켜보잖아요. 구조하지 않는 상황을. 그러면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천불이 나겠냐고. 답답하고. 당연하죠. 그건 정말 내 미쳐버리는 새끼가 지금 거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어 살았을지 모르는데 혹시나라도 살아있다면 빨리 구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 시체로 꺼낸 상황 아닙니까? 이 망할 놈 정부가 이런 그래서 어떤 핸드폰 한 대에서라도 그 당시에 발신이나 수신 기록이 나올까봐 겁나서 나흘치를 통째로 밀어버린 거예요. 아예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끔 만든 거죠. 그러면 거기에 타 있던 사람들이 숫자가 한 500명 정도 됐었나요? 예, 500명. 400명. 그걸 다 전부 다 명단을 받아서 지웠다는 거야? 아니지. 아니, 통째로 다 지워버린 사고 거죠. 이후에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관련자. 그러니까 그 각 번호를 다 그 번호가 아니라 그거와 연관돼 있는 누가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시기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기지국을 통해서 들어갔던 번호인지 아니면은 그 신원 같은 게 있으면 각자의 번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아내서 다 지웠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간단해요. 아니라 그 그냥 지역을 광역을 다 지워버렸을 왜 그러냐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기지국에서 발송된 건 똑같이 일련 번호가 먹히거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기지 번호에 일련 번호만 체크하면 다 나와버리지 통신사들. 근데 쉬운- 이럴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안에 메모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핸드폰 터지는 게 얼마나 이게 간절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에 기지국 그거를 해서 그렇지, 맞아요. 가서 신호가 제가 했잖아요. 잡히게끔만 해도 그렇잖아. 그 안에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어쩌는지 교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그 짓을 안 하느냐 막 이 얘기를 우리가 했었단 그랬죠. 말이야. 네. 근데 그거는커녕 지금 이쪽에선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호 잡힐까봐 지금 잡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밀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방송에서 유일하게 제안한 게 있었죠.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달아라. 거기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SOS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를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거야. 있어 시중에 나와 있다는 거야. 확장된 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한 게 의사들 청진기만 돼도 들려. 예. 그저 철제 구조물 소리를 안에서 그 볼펜만 떨어뜨려도요. 다 들리거든. 잠수함이 다 그 소나로 체크하는 세상인데 그거를 사람 둘이 올라가고 망치로 때려보면서 귀대보고 소리가 없네요. 아무래도 다 죽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눈 가리고 아웅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피소드 180개 중에서요. 제가 대충 또 계산해보니까 100 몇 개가 세월호 관련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 할 때만큼은 내가 좀 정신적으로 약간 분열되는 느낌이 좀 가까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이걸요 만약 영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뭐 이게 지금 찌라시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삭제가 됐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영화라고 치고 그게 다 우연의 일치라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로 된 일이. 이거는 아니 영화나 드라마를 좀 봐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한 3개가 만약에 그 삭제된 게 겹친다라고 하면 누가 다 지우고 돌아다니는구만 이라는 게 딱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월호 사건의 범인인 거잖아. 그렇죠. 그걸 잡아야 되는 뭔가가 거지. 찔리는 범인, 숨겨야 될 게 있는 범인인 거잖아요. 난 누군지 알겠다고. 다 알잖아, 사실은. 그럴 만한 능력을 지닌 사람, 그렇지, 그렇지. 지닌 자는 하여튼 그러니까 특정되는 거죠. 미국이 CIA나 FBI나 뭐 이런 KGB는 아닐 거 아니냐고. 외계인?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국민TV 버전 첫 번째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들- 궁금하신 분은 새날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좀 억압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시간 구애 안 받고 에피소드 구애 안 받고 있는데 딱 1시간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군요, 이게. 그럼요. 일단. 진정한 날방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새날을 찾아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 새가 날아든다 왠가 짝새가 날아든다 세종의 넌 시방새에 날지 못하는 새잡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